별님들 안녕. 오늘도 돌아온 마녀님이야. 오늘도 별님들이 보고 싶어서 와버렸어. 이번 주에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 바로 시간을 잇는 선술집이라는 책을 가져왔어. 이름부터 조금 신기하지 않아? 선술집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시간이 이어지는 선술집이라니. 과거의 누군가와 오늘의 내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걸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별님들과 같이 천천히 둘러볼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중간에 잠들어도 괜찮아. 오히려 내 목표가 달성돼서 너무나도 기쁜걸? 내가 마녀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별님이 스르르 잠드는 거라면? 그건 오늘 내가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단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침대에 잘 누워서 이불을 잘 덮고 편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도 좋아. 그럼 우리 시간 넘어있는 선술집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 자, 시간을 잇는 선술집. 지은이, 야마구치 에이코, 권하영 웅김. 목차 제1화 이탈리안 요리사의 우울, 제2화 바지락과 여배우는 냉동으로, 제3화 친한 사이에도 거리두기, 제4화 편식쟁이의 맛집 탐방, 제5화 불꽃의 요리사. 다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데? 제1화 이탈리안 요리사의 우울. 쿵 떨어지는 느낌에 아키오는 눈을 번쩍 떴다. 반상에 엎드린 채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고개를 들고 궤종시계를 올려다보니 오후 4시가 지났다. 슬슬 밑작업에 들어갈 시간이다. 아키오는 양팔을 크게 들어올리며 기지개를 켜고 일어섰다. 실제로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속에서는 자연스레 아이고 라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이런 노인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벌써 50이니까. 쓴 웃음을 누르며 거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향했다. 신쿠이와역은 소부선 급행열차가 서는 역이지만 양 옆에 있는 히라이역과 코이와역보다 30년 정도 늦게 생겼다. 원래 역의 이름은 시모사코마츠 역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코이와 앞에 있는 역이라는 뜻으로 역이라는 의미에서 신코이와역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역 남쪽에는 루미에르 상점가라는 한때 일본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던 아케이드 상점가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을 닫는 상점가가 늘어났는데도 이곳에서는 모든 가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니 아주 대단한 일이다.
그 주변 골목에서도 작은 음식점이 즐비하고 역 근처에는 러브 호텔도 몇 곳 있다. 오래전엔 헌락가가 형성했던 흔적이다. 다시 말해 신코이와는 소박하고 서민적인 번화가이자 약간의 예스러움과 저속함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요네다 아키오는 역 뒤편 식당가에서 요네야라는 선술집을 운영한다. 한자로 적으면 쌀집이과 똑같아져서 가게 이름을 요네야로 포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인 마사요시는 귀찮으니까 이대로 하자며 간편과 포렴 모두 요네야라고 적힌 기성품을 사다가 걸어버렸다. 물론 식당이 늘어선 거리에서 선술집을 쌀집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사요시는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니, 사인이 심근경색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누운 마사요시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냥 잠든 것 같은 얼굴이었다. 베개를 똑바로 머리에 놓은 채 괴로운 기색 없이 마냥 평온한 표정이어서 당장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키오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저기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우스운 일화지만 그때는 마사요시가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아키오는 시카를 쥐는 손으로 멈추고 뒤돌아서 주방 한쪽에 놓인 마사요시의 사진으로 눈길을 던졌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로 술집 사장이 됐네. 사진 속의 마사요시는 낚시용 모자와 조끼를 입고 남의 얘기라도 하는 듯 태연하게 웃었다. 낚시 바보일지의 주인공인 하마씨 못지않게 낚시광이라 영정사진까지 낚싯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벽에는 낚시 성과를 기록한 어탁이 몇 장 붙어 있었다. 오래되어 살풍경한 선술집의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도미나 넙지 같은 대물을 잡았을 때 한 번, 어탁을 뜰 때 한 번, 총 2번 기쁘다면서 물고기를 먹을 치라던 마사요시의 흐뭇한 표정이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다. 아키오는 국자를 들고 냄비에서 우엉과 소 내장에 한 조각씩 떠서 작은 접시에 옮겨 담고 맛을 봤다. 전골에 간이 배면 밑작업은 끝이었다. 맛있다. 스스로 기운을 붙두르려고 목소리를 높여보았다. 아키오가 20년 동안 레시피를 조금씩 보완해서 만든 전골 국물에 초벌로 푹 익혀서 잡내를 없앤 소 내장의 풍미가 진하게 우러났다. 그런 국물을 먹으면 소 내장이니 맛없을 리 없었다. 게다가 푹 익힌 덕분에 젓가락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다. 함께 넣은 무와 당근, 우엉, 곤약도 알맞게 익었다. 아키오는 내장 전골이 올라간 가스레인지 불을 제일 약하게 줄이고 카운터에서 나가 앞치마를 푼 뒤에 갓 세탁한 하얀 긴 소매 앞치마를 걸쳤다. 멋을 부리지 않아도 청결에는 꼭 신경을 쓴다. 포렴을 밖에 걸어놓으며 간판 전원에 불을 켜고 출입문에 걸린 준비 중이라는 안내판을 뒤집어 영업 중이라고 바꿨다. 요네야는 작은 가게라서 카운터석이 7개밖에 없다. 허름한 선술집이라 비싼 음식은 팔지 않는다. 그래도 어찌어찌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자택 겸 점포라 월세가 들지 않아서였다. 평소에는 6시에 가게를 열면 금방 단골들이 얼굴을 비치는데 오늘은 1시간 넘게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아키오는 따분해서 라디오를 켰다. 유선 방송을 설치하지 않아서 FM 방송으로 음악을 들었다. AM 방송에서는 프로야구 시즌이라 그런지 계속 야구 중계만 나왔다. 라디오에서 고메고메 클럽의 낭만 비행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토쿠나가 히데아키의 망가져가는 라디오, 타케우치 마리아의 싱글 어게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귀에 챔발로 곡이 날아 들어왔다.
언제부터 클래식 방송이었지? 어머, 내가 선체로 잠이 들었나? 당황해서 시계를 보니 시계바늘이 이미 10시를 지났다. 전골 냄비를 들여다봤지만 가장 약한 불이라 졸진 않았다. 안심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유리문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어서 오세요. 아키오는 잽싸게 라디오를 껐다. 들어온 손님은 젊은 남자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요네아의 고객은 주로 중장년층 남성이라서 젊은 손님이 귀했다. 영업하시나요? 청년의 이름은 테시가와라 진이었다. 처음 오는 가게라 실내를 쓱 한번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봤자 7자리뿐이지만. 진은 정중앙을 피해서 끝에서 두 번째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아키오가 물수건을 내밀자 받아서 손을 닦으며 벽에 붙은 차림표를 올려다보았다. 자연스레 어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키오는 신기한 눈빛으로 어탁을 바라보는 낯선 손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손님, 죄송해요. 먼저 간 남편의 취미라 저게 붙어있는데 우리 가게에는 생선 요리가 없어요. 진은 아키오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린 듯 눈을 돌렸다. 호피 주세요. 그다지 실망한 목소리 아니라서 마음이 놓였다. 호피는 맥주 맛 탄산음료의 일종으로 선술집에서 파는 가장 대표적인 음료다. 이 호피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칼로리에 저당이고 통풍을 유발하는 푸린도 제로라서 요즘에는 여자들에게도 인기다. 음료 나왔습니다. 호피병엔 얼음과 소주를 담은 맥주잔을 함께 내놓았다. 머들러로 섞지 않아야 호배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냉장고에서 저장 용기를 꺼내 안에 있는 음식을 작은 접시에 담았다. 이건 기본 안주예요. 작은 접시에 소담하게 담긴 것은 샐러리와 실곤약, 유자후추 볶음이었다. 가볍게 데친 실곤약과 샐러리를 잎까지 같이 참기름에 볶고 유자후추로 맛을 내면 끝인 간단한 요리지만 진은 한 젓가락을 입에 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맛이 산뜻하고 실곤약과 샐러리의 식감이 대비되어 씹는 재미가 있다. 술과도 어울리지만 치킨 소태에 곁들여 먹기에도 제격이다. 게다가 사흘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도 좋아서 미리 만들어둘 수도 있어서 편리하다. 이거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주세요. 진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키는 172나 173cm쯤이고 조금 마른 체형이었다. 무엇보다 선이 가든다라는 인상이었다. 피부가 하얀 데다가 요즘 젊은이답게 얼굴이 작고 멀끔해 생김새가 단정한 느낌이었다. 아키오가 기본 안주를 추가해 놓자 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 집 추천 요리는 뭐죠? 전골이요. 맛있어요. 아키오는 빙긋 웃으며 덧붙였다. 그거 말고는 다 대단찮네. 그거 말고는 다 대단찮아요. 날림으로 만든 음식들 뿐이에요. 아사쿠사 키드라는 노래에 전골밖에 없는 고래집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골밖에 없는 선술집이에요. 진은 아키오에게 전염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전골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사발에 전골을 담고 다진 파를 뿌렸다. 맛술과 된장과 간장을 조금씩 넣어서 간한 전골이다. 마늘은 넣지 않았다. 진은 양손으로 작은 사발을 들고 코에 대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좋네요. 그렇죠. 내장을 데치고 물을 버리고 또 데치기를 반복해서 잡내가 전혀 안 나요. 아키오는 카운터에 놓인 향신료를 가리켰다. 향신료를 원하는 대로 뿌려드세요.
진은 젓가락을 움직여 부지런히 전골을 입에 가져갔다. 배가 고팠나? 아키오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다. 요네야 같은 선술집에는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아서 보통 1차 때 다른 가게에서 웬만큼 배를 채우고 온다. 그래서 안주도 가벼운 것 위주고 거창한 음식은 내놓지 않는다. 손님, 혹시 배고프세요? 진은 전골 국물을 싹 비우고 사발을 내려놓았다. 네, 왠지 모르게 점점 더 배가 고프네요.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원래 먹을수록 더 식욕이 도는 법이죠. 닭고기 좋아해요? 일당은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바로바로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꼭 말머리에 일단이나 딱히 같은 군더더기가 붙는다. 아키오의 마음의 소리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다시 미소 지었다. 중화 요리는 어때요? 팥소스를 얹은 삶은 닭 요리가 있는데. 주세요. 진은 이 가게에 들어온 일에 가장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고 맥주잔을 비웠다. 병에는 아직 커피가 반쯤 남았다. 낙하 더 드릴까요? 낙하요? 아, 소주요. 선술집 용어로 호피를 소토, 소주를 낙하라고 부른다. 주세요. 아키오는 작은 유리잔에 소주를 따라서 카운터에 놓았다. 진은 맥주잔에 소주를 남김없이 붓고 병에 남은 호피를 따르더니 맛있게 한 모금 마셨다. 아키오는 다음 요리를 시작했다. 토마토를 하나를 얇게 썰어서 접시에 늘어놓고 삶아둔 닭다리살 한 덩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삶은 닭을 토마토 위에 얹고 송송 썬 파를 뿌린 뒤 간장과 설탕, 식초, 참기름, 생강즙, 물을 약간 섞어서 만든 양념을 부어 마무리했다. 닭다리살은 항상 삶아서 보관하니 이것도 미리 만들어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전골 이외에는 품이 많이 들이고 싶진 않았다. 게다가 주민이 들어왔을 때 음식을 바로바로 내는 것도 중요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술에 곁들일 안주지 가만히 눌러앉아서 음미할 요리가 아니었다. 고수 올려도 괜찮아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고수를 싫어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 듣기 힘든 대답이 돌아와서 아키오는 기분이 좋아졌다. 손님들에게 인기 없는 고수를 가게에 두는 이유는 아키오가 좋아해서였다. 진은 삶은 닭을 열심히 입에 넣으며 호피잔을 기울였다. 이것도 맛있네요. 중국집에서 전체 요리로 나오는 음식이죠? 맞아요, 맞아. 삶기만 했는데도 듬뿍 들어간 사케 덕분에 촉촉하죠? 아키오는 신나서 자화자찬했다. 진의 왕성한 식욕을 감지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괜찮으면 새우 브로콜리 마늘볶음도 먹어볼래요? 비타민 보충 되게. 진은 삶은 닭을 입안 가득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키오는 냉장고를 열고 삶은 브로콜리와 새우가 든 용기를 꺼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와 마늘 분말을 넣고 약불에 올린 뒤 향이 올라갈 즈음 브로콜리를 넣어서 고소하게 구웠다. 새우와 방울토마토를 추가하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다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도록 데우면 완성이다. 김이 피어오르는 적시를 앞에 놓자 진은 또다시 눈을 감고 코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냄새가 좋네요. 이건 이탈리안 요리인가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올리브유랑 방울토마토가 들어갔으니 이탈리안 요리랑 비슷하죠? 진은 브로콜리를 입에 넣고 다시 가게 안을 휘 둘러보았다. 어탁에는 잡은 물고기의 종류와 날짜, 잡은 사람과 보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분이 실력 좋은 낚시꾼이셨겠군요. 약간은 사탕 발림이겠지만 진의 말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다. 고마워요. 칭찬해 주셔서. 그 사람도 저승에서 기뻐할 거예요.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먹었어요. 사람들이랑 술안주로 먹은 건 낚싯배에서 해치우고
나머지는 집에 가져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재미있었겠네요. 낚시 바보일지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키오의 뇌리에서 그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회는 마사요시 담당, 튀김과 매운탕은 아키오 담당이었다. 품이 많이 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젊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아키오와 마사요시 둘 다 20대였으니까. 부럽네요. 진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표정에는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왜요? 손님도 낚시를 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멀미를 하거든요. 배를 안 타는 낚시도 있어요. 계류 낚시나 플라이 낚시 같은 거요. 낚시를 잘하시네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남편이 좋아했으니까요. 문득 석인해보니 호피잔이 비어있었다. 손님, 이 다음 술은 어떻게 하실래요? 진은 카운터 앞에 있는 메뉴판을 집어서 뒤집었다. 앞쪽이 일품 요리, 뒤쪽이 주류 차림표였다. 내용은 더없이 빈약했다. 일단은 호피와 맥주가 있었지만 맥주는 사포로 맥주에서 나온 병맥주뿐이었고 생맥은 관리하기 어려워서 팔지 않았다. 슈아이는 플레인과 레몬과 우롱차 세 종류다. 그 밖에도 산토리에서 나온 가쿠 하이볼, 사케는 180ml와 360ml짜리 키자쿠라 혼조조 뿐이었다. 음료수를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만일에 대비해 콜라와 우롱차를 구비해 놓았다. 사케로 할게요. 데워드릴까요? 네, 미지근하게 데워서 180ml 한 병이요. 아키오는 180ml짜리 되에 카자쿠라를 따라서 작은 술병에 옮겨 담았다. 하는 김에 본인 몫의 술병에도 키자쿠라를 붓고 주전자 속 뜨거운 물에 2병을 함께 넣었다. 주문하신 사케 나왔습니다. 아키오는 카운터 너머로 술병을 내밀며 진에게 첫 잔을 따라주고 자작으로 자기 술잔도 채웠다. 마무리로 뭐 좀 드실래요? 진은 술잔을 한 손으로 들고 메뉴판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식사류로는 주먹밥과 오차즈케가 있었다. 괜찮으시면 오늘은 비빔국수도 돼요. 동남아식 비빔국수요? 동남아식이라고 할 수 있나? 제 친구가 검은 올리브랑 가스로 만든 양념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아키오는 냉장고에서 유리 용기를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검은 올리브랑 가시요? 진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용기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냄새 맡아봐도 되나요? 진은 뚜껑을 열고 콧구멍을 키우며 거무스러운 양념의 냄새를 맡았다. 가시 발효된 냄새와 딜의 상쾌한 향기, 거기에 생강 냄새도 섞여 있어서 은근히 피시소스 느낌이 났다. 처음에 재료를 듣고는 생뚱맞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흰쌀밥에 올려 먹어도 맛있지만 삶은 중화면이랑 버무리면 정말 기가 막혀요. 살짝 걸쭉해서 면이랑 한 놈이 돼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비빔국수로 할게요. 진은 용기를 카운터에 덜어놓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다 댔다. 이 가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손님. 참 다성하시네요. 되는 대로 대강 만든 음식일 뿐인데 이렇게나 칭찬을 해주시다니. 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탈리안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아주 좋은 가게예요.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요리사가 자기 재능을 뽐내면서 뻐기는 느낌을 풍기는 가게에 가면 피곤해요. 우리 가게랑 손님이 다니는 가게는 수준이 달라요. 여기서 파는 건 그야말로 아마추어 요리고 저는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는걸요. 아키오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조금 숙연해졌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훨씬 그럴듯한 요리를 해냈어요.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손질해서 척척 내놨죠. 벽에 붙은 돌도모탁을 가리켰다. 그 사람 낚시도 좋아했지만 생선도 좋아했어요. 민물고기보다 바닷고기가 맛있다고 계류 낚시는 거의 안 했어요. 플라이 낚시는 스포츠라고 전혀 안 했고요. 잔에 남은 술을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다. 남편은 생선 해체를 잘했어요. 도미, 쥐치, 쑥이미 모든 능숙하게 손질했죠. 생선 서덜은 튀김이나 조림 아니면 매운탕으로 만들었어요. 알, 이리, 내장도 버리지 않고 젓갈로 만들었죠. 이 가게를 시작한 이유도 잡은 고기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였어요. 아키오는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어탕 너머로 마사요시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우리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요리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남들에게 먹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요. 맞아요. 100이면 100. 그렇죠. 아키오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진이 점점 친근하게 느껴졌다. 손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생선 요리만큼은 싱싱한 걸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사장님의 요리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음식을 바로바로 내셔서 좋아요. 기다리게 할 만한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선술집 나와요. 냄비에서 물이 끓자 아키오는 중화면을 풀어넣었다. 삶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다. 금방 돼요. 삶은 면을 채반에 옮겨 물기를 뺀 다음 그릇에 담고 검은 올리브와 갓 양념을 뿌린 뒤 양손에 조리용 젓가락을 들고 쌍검술을 하듯 잽싸게 비볐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진은 앞에 놓인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깊게 들이마셨다. 대만스럽기도 하고 동남아스럽기도 해서 다채로우면서 식욕을 돋는 향기가 콧속을 간지렸다.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서 대지 않도록 조심하며 빨아들이자 황이 확 퍼져서 목구멍을 지나 코로 빠져나갔다. 갓의 짠맛과 올리브의 깊은 맛, 딜의 상쾌함, 생각의 알싸함이 섞여서 면과 혼연일체가 되어 맛을 끌어올렸다. 맛있다. 진은 정신없이 면을 입에 넣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대부분 먹어치웠다. 그 모습에 아키오는 또다시 입꼬리가 올라갔다. 물 드세요. 진의 입가를 물수건으로 닦고 컵에 담긴 물을 들이켰다.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 양념이 끝내줘요. 뿌듯하네요.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말해줄게요. 진은 다시 한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사장님은 생선 요리 안 하세요? 저는 생선을 손질 못하거든요. 생선 가게에 부탁하면 해줄 거예요. 애초에 회나 생선 블록으로 사와도 되고요. 아키오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가게에서 해산물 요리를 찾는 손님도 없는걸요. 사온 걸 그대로 팔기도 거북하고요. 살짝만 정성을 더하면 돼요. 진은 빈 비빔국수 그릇을 가리켰다. 예를 들어 이 양념 회에 곁들이면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될 거예요. 이름하여 동남아식 카르파초. 생강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생강이랑 먹는 정갱이랑 또 궁합이 좋고 도미나 넙치 같은 흰살 생선이랑도 잘 어울릴 거예요. 방어나 잿방어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이랑도 잘 맞겠죠. 카르파초. 아키오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회 위에 검은 올리브와 갓 양념을 뿌려보았다.
듣고 보니 더 맛있을 것 같았다. 그때 잡은 고기를 손질하던 마사요시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전갱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다지거나 튀겨서 내놓으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갓 잡은 전갱이를 손질해서 튀기면 냉동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기름이 추르르 흐르고 깊은 맛이 나죠. 다진 전갱이도 맛있었어요. 흔히들 하는 레시피로 만들어도 인기였지만 된장을 넣어서 무치거나 양화를 썰어서 으깬 매실장을 찌랑 참기름으로 버무리는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가게에서 다시 팔면 좋겠네요. 아키오는 힘없이 시선을 돌렸다. 안 돼요, 안 돼. 갓 잡은 생선이랑 슈퍼에서 사온 생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장님, 아까 해산물 요리를 찾는 손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창한 해산물 요리 말고 생선으로 만든 간단한 일품 요리를 메뉴에 넣어보세요. 레퍼토리가 늘어나면 손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지는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다진 전갱이 변형 레시피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슈퍼에서 사온 회도 그렇게 약간의 정성만 들이면 맛있는 안주로 변신할걸요? 아키오는 진아 얼굴을 다시 보았다. 이탈리안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는 이 젊은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서양식으로 전갱이를 타르타르를 만들어도 맛있어요. 전갱이 타르타르요? 다진 전갱이의 친척 같은 거예요. 전갱이 살을 1cm 크기로 네모나게 썰어서 소금이랑 후추를 넉넉히 치고 레몬을 쭉 짜서 뿌려요. 적양파랑 오이, 노랑 파프리카를 5mm로 깍둑 썰게 하고 가볍게 다진 케이퍼랑 전갱이, 채소를 한꺼번에 볼에 넣고 섞은 다음 소금, 후추, 레몬즙, 올리브유로 간을 하고 마무리로 민트를 넣으면 완성이에요. 아키오의 머릿속에 어렴풋게 남아 서양식 다진 전갱이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다. 타산시마라는 사람의 레시피인데 이 가게에서 팔아도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진 전갱이를 만들 줄 알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게이퍼라면 훈제 연어 위에 올라가는 초록색 알갱이요? 네, 가볍게 썰어서 올리면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고 맛의 포인트가 되는 기특한 재료예요. 게이퍼가 없으면 생강, 초절임이나 락교, 피클 같은 신맛의 염분이 있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어요. 민트도 대파나 고수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일본식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양하나 차조기를 넣어도 돼요. 전갱이 타르타르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진의 눈에 생기가 넘치게 빛났다. 맛있겠네요. 속냄새는 치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틀림없이 맛있을 거예요. 내일 전갱이를 사와야겠어요. 아키오는 자신도 모르게 진의 열의에 이끌려 도전 정신이 치솟았다. 정말요? 네, 왠지 해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책임이 있으니까. 어머나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머릿속으로 또 온다는 사람치고 진짜 오는 사람은 없다. 선술집의 상식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진에 향한 호의와 존경심은 커졌다. 그나저나 손님은 젊은데도 대단하시네요. 역시 제대로 요리를 공부한 사람은 다르구나. 순식간에 새로운 메뉴를 몇 개나 생각해냈잖아요. 대단하긴요. 깜짝이야. 대단하긴요. 진은 자신을 낮추며 말했지만 칭찬이 불쾌하지는 않은 듯했다. 아키오의 태도가 진지해서 아마 빈말을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손님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주부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아키오는 자신의 잔을 채우려고 했지만 술병이 벌써 비어서 술 몇 방울만 떨어졌다. 손님 감사의 뜻으로 제가 살 테니 술 조금 더 드실래요? 좋죠. 저도 마시고 싶었으니까 같이 마셔요. 진은 들뜬 기분을 느껴져서 아키오도 기뻤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양 않고 마실게요. 아키오는 술병에 술을 옮겨 담았다. 주부들은 매일매일 고생이에요.
영양가랑 지갑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랑 할인 판매 전단지를 비교해가며 식단을 짜야 하니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하면서 동시에 살림을 해서 주전자 속 뜨거운 물에 술병을 살며시 담갔다. 손님 같은 지인이 있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되었겠어요. 재료를 낭비하거나 식단이 매일 똑같아질 리도 없었겠죠. 지는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우리 어머니도 힘드셨으려나? 그야 힘드셨겠죠, 당연히. 아키오는 주전자에서 술병을 꺼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손님이 집에 가서 이것저것 조언해드리면 분명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아키오는 고개를 숙였지만 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한 소리는 제가 했죠.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식당 신입으로 들어가면 선배들이랑 같이 먹을 식사를 만드는 것도 과제거든요. 제 밑으로 새로운 신입이 들어올 때까지 4년 동안 밑작업하고 남은 재료를 모아다가 요리하는 사람은 저였어요. 비싼 재료는 못 쓰고 매일 변화도 줘야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주부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겠죠? 말의 내용과 달리 지는 불만스럽다기보다는 즐겁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식사를 만들 때면 반응이 꽤 좋았어요. 남은 재료로 이리저리 공유를 하면서 메뉴를 짜는 것도 재밌었고요. 손님, 행복하시겠어요? 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에 재능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자신에게 잘 맞기만 해도 행운인데 심지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죠. 지는 기습을 당한 것처럼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는 무언가를 떨쳐내듯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표정이 당황스러움에서 번뇌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에요? 요리학교를 나와서 이탈리안 식당에서 몇 년이나 일을 했잖아요. 남는 재료로 만든 요리도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재능이 없을 리가요. 저희 아버지가 천재라서 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은 재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가게 후계자는 저예요. 아버지 아들이라서요. 선배들이 저를 보고 어떤 심정일지 뼈저리게 알아요. 재능도 없는 주제에 아버지 후광으로 소중한 가게를 물려받다니 너무 불공평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한심한 저런 자식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조금 과하긴 했지만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도 선배들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테니까요. 아키오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은 프로 요리사도 아닌데 진이 일하는 레스토랑은 아무래도 초인류인 것 같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오너 셰프라고 한다. 선배들이 괴롭혀요? 전혀요. 진은 분명하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다들 프로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지만 눈의 가시로 여기는 건 똑똑히 느껴져요. 하지만 손님, 마파두부로 유명한 친켄민 씨네 가게 사천반점이었나? 거기 아들인 친케니치 씨가 뒤를 이었잖아요. 친케니치 씨는 중화 요리계의 국민 요리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비난이 안 나오죠. 순간 아키오는 국민 요리사라는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굳이 꼬집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오래 유지되고 고급 음식점은 경영자 겸 셰프가 적네요. 보통은 경영권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요리사는 계속 바뀌잖아요. 잠시만요.
저는 레스토랑 경영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싶어요. 무책임한 말인 건 알지만 그래도 묻자면 아버지는 다른 선배에게 맡기고 손님은 독립해서 새로운 가게를 차리면 안 되나요? 진의 미간이 고민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어받으면 아버지가 쌓은 명성에 먹칠할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머리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리스토란테 리코의 오너 셰프가 아니었다면 그렇겠죠. 리코는 이탈리아어로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한다. 아주 인기가 많은 가게인가 봐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예약하기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미쉐린 가이드 도쿄판이 발간되고 13년 동안 항상 2스타를 받았어요. 이탈리안 요리로 2스타를 받은 식당은 도쿄에서 3곳밖에 없어요. 아키오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미쉐린 가이드에 도쿄판이 있었나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별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기셨고 쉰이 다 될 때까지 혼자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30살 연하인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아들이라기보다 손자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결혼한 지 17년 만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남은 가족은 저뿐이에요. 아버지한테 애정을 쏟은 대상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리스토란테 리코를 저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저한테 가게를 이을 역량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서요. 지는 거기까지 쉬지 않고 말하고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아버지는 올해로 80이세요. 제가 가게를 나가면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독립하겠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지는 술잔에 남은 술을 비웠다. 그거 참 고민이 되겠어요. 아키오는 진과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 덩달아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같은 훌륭한 요리사는 보통 본인한테도 타인한테도 엄격해서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사자처럼 엄할 줄 알았는데 예외도 있었군요. 맞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지는 씁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제자들한테는 엄하셨어요. 발길질하거나 냄비를 던지는 일도 자주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한테만은 모르니까 다들 열일 받을 만해요. 그렇겠네요. 저였으면 화가 나서 관뒀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3명 관뒀어요. 남은 선배들은 저희 가게에서 근무한 경험이 커리어에 좋다는 걸 아니까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은퇴하자마자 다들 관둘지도 몰라요. 아키오는 진이 안타까웠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 진의 어깨를 짓누른다. 요리사로서의 얻어야 하는 기쁨을 앗아가려고 한다. 손님, 갑자기 딴 이야기지만 신코이와에는 왜 오셨어요? 가게랑 집은 도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키오가 느끼기에 인기 많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긴자나 로폰기나 아자부에 있다는 이미지였다. 그런 가게가 오너의 아들이 카치시가구에 올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다가 3년 전에 은퇴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스즈키 삼촌이라고. 아버지가 가게를 막 차렸을 때부터 함께한 분인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J리그 경기에 데려가 주시기도 했거든요. 아키오는 또다시 J리그가 뭐죠? 라고 물으려다가 말았다.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즈키 삼촌이 보고 싶었어요. 스즈키 삼촌이라면 제 고민을 듣고 좋은 조언을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안내가 나왔고 집 전화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라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재작년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시설은 신코이와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거기로 면허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스즈키 삼촌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서 저도 못 알아보고 뭔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는 슬프게 시선을 내렸다. 시설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어요. 집에 돌아갈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다 보니 이 가게 앞이었어요. 신기하네요. 신코이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 보이는 건데 이 가게에 들어왔고 여기에 사장님이 계셨다는 게요. 스즈키 삼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사장님께 전부 해버렸어요. 지는 마지막 말을 하다가 조금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손님께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아키오는 지혜를 총동원해 진에게 힘이 될 말을 찾았다. 손님,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손님이 가기를 잇는 길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아버님도 손님이 가기를 잇지 않는 걸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아키오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아버님과 찬찬히 대화해보세요. 손님의 마음을 알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듯 눈을 피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리는 싫어하지 마세요. 네? 손님은 요리사가 적성에 맞아요. 재능이 있어요. 아버님이든 레스토랑이든 선배든 요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요리를 싫어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손님의 요리로 행복해져야 할 사람들이 실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전갱이 타르타르 먹으러 올게요. 기다릴게요. 지는 계산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아키오는 카운터에서 계산서를 올렸다. 잘 먹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진의 등을 향해 아키오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진의 아버지는 체시가와라 칸이라는 유명한 이탈리안 셰프로 32살에 독립해서 차린 리스토란테 리코는 미슐린 가이드 도쿄판에서 발간된 이래 13년 연속 투스타를 유지했다. 예전에 국민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미치바 로쿠사부로와 멋진 대결을 펼친 적도 있다. 칸 아래에서 배우다 독립한 요리사 중에는 미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 예전에 요리계는 도제 제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매우 엄하게 대했다. 하지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게 된 그들과 칸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칸은 올해 80살이 되었다. 아무래도 체력이 쇠약해졌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몇 년 전부터 슈셰프, 부주주방장에게 가게를 맡기는 날이 많아졌다. 요즘은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혈을 기어 키운 가게 리스토란테 리코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니 암담하기 그지가 없었다. 가능하다면 외아들인 진에게 물려주고 싶다.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실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수셰프인 오카자키가 자리를 지켜준다면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게를 대물림할 수 있을 텐데 그 야심 많고 자존심 센 오카자키가 미숙한 진 밑에서 일해줄 것 같진 않다. 아마 가게를 관두고 독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스코란테 리코는 그래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제쳐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진 않았다. 미슐린 가이드에서 투스타를 받은 가게라는 강력한 뒷배경을 잃은 지는 분명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요리사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둘 수는 없다. 고생해서 쌓은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어떻게 해서든.
다녀왔습니다. 진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골똘히 생각하다가 깜짝 잠이 들었나 보다. 칸은 소파 밑으로 반쯤 흘러내린 엉덩이를 끌어올려 고쳐 앉았다. 진이 소파 옆을 지나서 부엌으로 걸어갔다. 물 한 잔만 주렴. 응. 진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고 컵 2개에 물을 따라서 거실로 들고 왔다.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해가 진 뒤에는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않았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진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말했다. 오늘 스즈키 삼촌을 만나고 왔어. 잘 지내던? 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시설에 들어갔더라. 치매래. 나를 못 알아봤어. 그는 너무 놀라서 뺨 근육이 굳었다. 무어라 말하려고 입을 뗐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끈끈한 벗이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진의 아버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다. 아무튼 리꼬 말인데 나는 물려받지 않을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아빠도 사실은 내가 리꼬의 셰프가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렇지 않아. 칸은 즉시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자신은 없었다. 내가 셰프가 되면 미슐랭 등급이 완전히 없어질 거야. 네가 있지 않으면 누가 리꼬를 읽겠니? 오카자키 슈셰프님이 이으면 되지. 지금도 아빠 대리인으로 나무랄 데 없이 일하잖아. 오카자키 씨라면 계속 토스타를 시켜낼 거야. 칸은 아들의 설득한 말을 찾지 못하고 공연히 입술을 떨었다. 아빠, 리코의 후계자가 아니어도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리코를 잊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리코를 잊는 건 나한테 너무 무겁고 버거운 짐일 뿐이야. 수많은 부자가 그렇듯 칸과 진도 지금껏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적은 없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아들은 솔직한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다. 칸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진은 앞에 있는 아버지가 몇 배로 작아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아빠.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칸은 이윽고 고개를 들고 힘없이 물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나는 가게를 그만두고 출장 요리를 하고 싶어요. 출장 요리? 전설의 가정부 TV에서 본 적 없어? 방문을 요청한 가정에 타산시마라는 요리사가 찾아가서 미리 만들어 놔도 되는 음식을 3시간 동안 10종류 이상 만드는 거야.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칸은 반은 놀라고 반은 기가 막혀서 멀뚱멀뚱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늘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그거랑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 너는 출장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맞아. 그런데 스즈키 삼촌이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직장에서 주는 대로 먹다가 직접 식사를 챙기려니 귀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 스즈키 삼촌이 엄청 좋아하면서 와, 어떻게 요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해냈어? 역시 셰프의 아들은 다르네 라고 칭찬해줬어. 기쁘고 뿌듯하던 그때의 기억이 오늘 밤 갑자기 되살아났다. 그 선술집에서 사장님과의 대화를 나눠서였을까? 내가 하고 싶은 요리는 그런 거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평범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 칸이 슬프게 눈을 깜빡이자 진이 당황해서 덧붙였다. 리코에서 하는 요리가 싫다는 말은 아니야. 아빠가 만드는 요리는 대단해. 예술작품 같아. 하지만 예술작품이 아닌 생활잡화 같은 요리도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생활 잡화. 그게 네 선택이니? 응. 진의 목소리에 열기가 배었다. 나는 요리가 좋아. 앞으로도 요리를 직업으로 삼고 싶어. 계속 요리를 좋아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처럼 예술작품을 목표로 하다 보면 요리가 싫어질 것 같아. 나는 그게 무서워.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힘이 들어갔다. 나는 언젠가 내가 선택한 길에서 요리를 마주할 거야. 어쩌면 언젠가 다시 예술을 도전하고 싶어질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면 망설임 없이 리스토랑테 리코의 문을 두드릴게. 리코에서 수련하게 해줘. 칸은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의 말을 머릿속에 곱씹었다.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성시켜 형태를 다듬은 듯한 결론인 듯했다.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결의가 굳은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결혼한 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알았다. 목소리를 쥐어짜듯 대답했다. 내일 가게에서 오카자키에게 말아마. 진은 눈시울이 불껏 뜨거워졌다. 지금까지 아빠가 가르쳐준 거, 리코에서 배운 거 전부 내 재산이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잘 활용할게. 칸은 말없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헛헛했지만 가슴 한쪽 깊은 수긍하는 감정이 있었다. 아들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보자 가슴이 찡했다. 이거면 됐다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자 안도감이 샘솟았다. 두 어깨가 가벼워졌다. 왜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아들이 독립했음을 깨달았다. 나 참... 칸은 자기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진이 의아하게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젯밤 간 선술집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처음 가본 동네였고 밤이었기에 길이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 하지만 아케이드 상점과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왼쪽으로 꺾으면 나오는 골목을 따라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헤맬 만큼 길이 복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내려 30분이나 돌아다녔다. 왜 없지? 진은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닭꼬치집과 예스러운 술판 간판이 눈에 익었다. 분명 두 가게 사이에 요네야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셔터를 내린 사쿠라 잡고런이었다. 이상하네. 진은 용기를 내어 닭꼬치집의 문을 열었다. 어서오세요. 카운터석 7배와 테이블석 2개가 놓인 가게였다. 초로의 부부가 카운터 안쪽에 있고 손님 4명은 모두 카운터석에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여자 손님도 1명이 있었다. 그 4명이 일제히 진을 돌아보자 진은 멈칫했다. 단골 손님 말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게 같았다. 한 분이세요. 카운터석에 앉으세요. 가게 여사장이 빈자리를 가리켰다. 남자 사장은 묵묵히 닭꼬치를 구웠다. 부부가 둘 다 70살쯤 되었을까? 먼저 온 손님이 4명도 1인이나 80쯤 되어 보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잠깐 뭐 좀 여쭐게요. 요네아라는 선술집 아십니까? 그 순간 사장 부부와 손님 4명이 헉하고 숨을 삼켰다. 어제 왔을 때는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6명이 시선이 꽂히자 진은 뒷걸음질 칠 뻔했다. 어제라니? 무슨 소리야? 가게 여사장이 매서운 표정으로 물었다. 마치 불심검문하듯이. 어제 요네아에 갔어요.
그때 사장님한테 내일도 오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가게를 찾고 있어요. 사장 부부와 손님들은 마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여사장의 눈은 명백히 겁을 먹은 듯 보였다. 그게 정말이에요? 이번엔 남자 사장이 물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지는 영문을 몰라서 약간 짜증이 났다. 제가 갔다고요. 카운터석만 있는 가게였는데 벽에 어탁이 한가득 붙어있고 가스레인지에 전골 냄비가 올라가 있었어요. 사장님은 쉰쯤 된 살갑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작은 몸집에 동그란 얼굴, 짧은 머리였고 하얀 긴 소매 앞치마를 입고서는 그 순간 여든이 되어 보였던 여자 손님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왼쪽 옆에 있던 턱수염 난 아저씨가 놀라서 어깨에 손을 올리듯 위로하듯 가볍게 토닥였다. 왜 그러세요? 점점 더 영문을 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네아는 30년 전에 없어졌어. 제일 나이가 많은 손님이 말했다.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졌다. 그 머리가 새파랗게 질린 듯 보였다. 그럴 리가요. 어제 있었다고요. 진짜야. 옆에 있는 사쿠라 접고런 그 자리가 원래 요네아였어. 말도 안 돼. 지는 자신의 조우한 현상의 전모를 어렴풋이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그 사장님은 유령이었나요? 젊은이 우선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 제일 젊은 그런데도 70이 넘은 손님이 지네 재킷에 소매를 당기며 의자를 가리켰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떨렸다. 지는 주저앉기 전에 의자에 앉았다. 여기 물 좀 들어요. 여사장님은 물을 든 잔을 내밀었다. 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받아서 단숨에 잔을 비웠다. 약간 진정이 되었다. 저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금 받은 충격에서 회복한 여자 손님이 입을 열었다. 요네야는 중학교 교사였던 부모가 차린 식당이야. 여기보다 오래됐으니까 한 50년 전이겠다. 남편은 요네다 마사요시, 아내는 요네다 아키호. 마사요시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이 자살하는 바람에 그 책임을 지고 퇴직했어. 턱수염 난 손님의 말을 거들었다. 턱과 머리가 모두 눈처럼 하얗다. 마사요시 씨는 취미가 낚시였어. 취미를 살려서 집을 개조해 가게를 차렸지. 그래서 처음에는 해산물 파는 선술집이었어. 지는 아키오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마사요시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심근경색이었다나? 그 뒤로 아키오가 혼자 가게를 꾸려나갔는데 그래도 제법 장사가 잘 됐어. 이번에는 남자 사장이 설명했다. 그러다가 무슨 인연이었는지 또 10년쯤 지나서 아키오 씨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심장발작이었대. 의사 말로는 소위 말하는 돌연사였다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삼도천을 건넜을 거래. 고통스럽지 않았다니 다행이지만 너무 일찍 갔어. 마사요시 씨도 아키오도. 남편이 저 세상에서 쓸쓸해하니까 빠져간 거 아니냐는 놈들도 있었어. 마사요시 씨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없어서 가게는 남의 손에 넘어갔어. 비슷한 선술집이 두세 곳 생겼다가 없어져서 지금 있는 사쿠라 접고로는 5번째 가게야. 요네가 없어진 지 정확히 몇 년이나 됐었지. 1990년인가 1991년인가 그랬을 텐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네. 아유. 손님들은 저마다 떠오르는 대로 입을 열었다. 그 부부는 사람이 참 좋았어. 둘 다 인품으로 정평이 났지. 여자 손님이 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년이 말한 대로 아키오 씨는 살갑고 친절하고 밝고 솔직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진은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키오 씨를 기억해줘요. 네. 여자 손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문득 보니 사장 부부와 먼저 온 손님들도 모두 눈가가 촉촉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승과 저승엔 어깨를 나란히 한 옆 동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기억해준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저승해가는 거야. 진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요네에서 만난 아키오는 유령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렇다면 사람이든 유령이든 상관없다. 아키오는 진의 친구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됐어요. 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고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다. 이렇게 챕터가 끝이 났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구나. 어떡하지? 이거 하나 있는데 1시간이 걸렸어. 어떡해? 엄청 길다. 이거는 또 총 5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요일 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잠든 애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그래도 오늘도 좋은 꿈 꾸길 바래.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일은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같이 읽어보자. 잘 자. 좋은 꿈 꿔. 그리고 내일 다시 또 만나자. 얘들아, 사랑해.